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70대 할머니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에 맞서 벌인 반격 스토리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병실 창가에 서서 남편 정수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묘한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죠. 며느리 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톤이 병실 안을 지배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진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니. 병원에서 빨리 정리하라고 했어요. 장례식장도 예약해야 하고요. 유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의 몸을 흰 천으로 덮었고 정희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구나. 이제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정수가 갑자기 쓰러진 날부터 지금까지 유진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정수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유진이 슬쩍 끼어들었고 의사와의 면담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유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장례 절차를 진행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쯤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장례식장 복도에서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세, 명예 변경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곧 정리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째인데 벌써 부동산 이야기라니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그 설마가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새벽 3시쯤 정희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정수의 악필로 쓰인 메모들이 나왔어요. 병원 진료 일정, 약 복용 시간 등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유진을 조심해. 뭔가 이상하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도 유진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수는 평소에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적어둘 정도면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발인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집 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 이미 이것저것 정리를 시작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정수의 옷장이 반쯤 비워져 있었고 서재의 서류들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야죠. 너무 오래 두면 정서상 좋지 않아요. 유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희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정희는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감지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미뤄둘 건가요? 민석이도 바쁘고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아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유진을 조심해라는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정수가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유진은 정말로 뭔가 꾸미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10년 전부터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장미들이었어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들이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의 눈에는 그 장미들조차 불안하게 보였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유진이 정말로 뭔가 꾸미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정희의 머리는 여전히 맑았고 47년간 집안을 꾸려온 경험과 지혜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픔보다 궁금증이 앞섰어요. 정희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정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정리했다고 하지만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로 대부분의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유진이 언제 이걸 다 가져갔지? 정희는 책장 뒤편을 뒤져봤습니다. 정수가 가끔 중요한 것들을 숨겨두곤 했거든요. 과연 책장 맨 아래 칸 뒤편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함께 또 다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정수의 필체로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월 15일 유진이 내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모르는 척했지만 분명히 봤다. 2월 23일 유진이 부동산 중개소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 우리 집 시세를 물어보고 있었다. 3월 5일 정혜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치매 검사라고 하던데 왜 갑자기?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유진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매 검사라니 정희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유진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3월 20일 유진이 정희한테 주는 약을 바꿔치기 했다. 혈압약 대신 다른 걸 주고 있는 것 같다. 정희가 자꾸 어지럽다고 한다. 3월 25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희한테 말해야겠다. 유진을 조심하라고.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정수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정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거죠. 정희는 급히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등 평소에 먹던 약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혈압약의 포장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알약의 모양도 조금 달랐어요. 설마 정말로 바꿔치기 한 건가? 정희는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럽고 졸린 증상이 있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약 때문이었을까요? 아침 7시쯤 유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희의 약을 물과 함께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유진아, 이 약 언제 바뀐 거니?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인데요.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이 자꾸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난 멀쩡해. 기억력도 괜찮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대요. 부정하려고 하시니까요. 유진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어요. 정의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의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려는 거죠. 점심시간에 민석이 회사에서 잠깐 들렀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남편의 수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민서가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무슨 걸 알아본다는 거니? 병원이나 그런 거요. 엄마 건강 때문에. 민석도 유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싶지 않으니까 유진의 편을 드는 거였죠. 오후에 정희는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이 약이 맞나요? 예전에 먹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약사는 안경을 쓰고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 유도제인데요. 게다가 꽤 강한 성분이에요.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당한 거였어요. 유진이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졸리고 어지러웠던 거였죠. 이 약을 누가 주셨어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챙겨줬어요. 약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면제를 혈압약이라고 속여서 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더 이상 유진이 주는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첩에 적힌 다른 내용들도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부동산 이야기, 치매 검사 이야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진이 또 약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래. 왜요? 매일 드셔야 하는 거잖아요. 몸이 좀 이상해서. 내일 병원에 가볼 거야. 유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실 건가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추천하는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마 유진과 한패인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유진의 정체를 밝혀내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70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정희는 이틀 동안 유진이 주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지럼증과 졸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머리도 훨씬 맑아졌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유진이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했던 거였죠. 하지만 유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약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약도 안 드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어제는 누가 자기 방을 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방을 뒤진 게 맞았거든요. 서랍 정리 상태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옷장 앞물건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어요. 유진아, 내 방에 들어왔니? 네.
왜요? 청소할 때 말고는 안 들어가는데요. 그럼 누가 내 서랍을 뒤진 거지? 유진이 민석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기억도 안 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없는 일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엄마 진정하세요. 민석이 정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걸까요? 유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점심 무렵 정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정희를 어색하게 대했어요. 정희야, 요즘 몸은 어때?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봐? 아니야, 그냥. 유진이가 그러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이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멀쩡해.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말해줘. 유진이가 걱정이 많더라고.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유진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말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오후에 정희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유진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걸 목격했어요. 유진은 정희가 낮잠을 자는 줄 알고 조용히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지?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유진은 정희의 통장과 도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 숨겨둔 상태였어요. 유진이 나간 후 정희는 방 안을 점검해 봤습니다. 역시나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옷장 안, 화장대 서랍, 심지어 베개 밑까지 뒤져봤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유진이 또 약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안 드시면 정말 큰일 나요. 혈압 관리 안 하시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약 수면제잖아.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수면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국에서 확인해 봤어.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 유도제라고 하더라. 어머니 정말 이상하세요.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내세요? 약국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유진은 정희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엄마 말 믿어줘. 정말로 약국에서. 엄마 그만하세요. 유진이가 왜 엄마한테 수면제를 드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유진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정희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였죠.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유진과 민석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어떤 병원요? 정신과 말이에요. 그건 좀.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거예요. 벌써 약도 안 드시고 자꾸 피해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있잖아요.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습니다. 피해망상이라니요. 자신은 멀쩡한데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내일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면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정희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어떤 병원인데? 종합병원이에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면 돼요. 정희는 거부했습니다. 유진이 데려가려는 병원은 분명히 정신과가 있는 곳일 거였어요. 그리고 미리 의사와 짜고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낼 계획일 것 같았습니다. 난 안 가.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유진의 계획을 막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희는 친정 조카 은진을 떠올렸어요. 은진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아이였습니다. 은진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몰래 은진에게 전화를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는 유진이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과 민석이 모두 잠든 사이에 동네 공중전화에서 은진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어요.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집 전화를 쓸 수는 없었거든요.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은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은진이 받았어요. 고모,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은진아, 고모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정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이 약을 바꿔치기 한 것,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것,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고모부는 뭐라고 하세요? 민석이는 유진이 편을 들어. 나보다 아내를 더 믿는 것 같아.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모,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로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어떻게? 일단 고모가 복용하시는 약부터 확실히 검사받으세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시고요. 은진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 없이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유진이 주는 약을 몰래 보관해두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검사받을 때 증거로 쓰려고요. 그리고 은진이 말한 대로 녹음기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유진의 방에서 이상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외출한 사이에 청소를 핑계로 들어가 봤더니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유진의 필체로 쓰인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단계별 계획. 첫째, 어머니 약물로 의식 흐리기 완료.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 의심 심기 진행 중. 셋째, 정신과 진단받게 하기 준비 중. 넷째, 성년 후견인 신청하기. 다섯째, 부동산 명의 변경.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노트 뒷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정신과 원장, 진단서 협조 약속. 박부동산 대표 집 시세 3억 5천, 매매 수수료 논의. 요양원 상담 일정,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급히 핸드폰으로 노트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은진이 가르쳐준 대로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정희는 서둘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청소하고 있었어. 내 방이 너무 더러워서. 제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유진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유진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왜 자꾸 병원 가자고 해? 난 아픈 데 없어. 어머니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행동이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민석도 유진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한 번만 가보세요. 검사받고 이상 없으면 우리도 안심하고. 무슨 검사를 받는다는 거야? 인지능력 검사요.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걸 체크하는 거예요. 정희는 거부했습니다. 유진이 미리 의사와 짜고 치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난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하는 검사라고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은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전화를 썼어요. 위험하지만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고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진아, 큰일 났어. 유진이 내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그리고 노트에서 무서운 걸 발견했어. 정희는 노트에서 본 내용들을 은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진은 심각하게 들었어요. 고모, 그거 완전 사기죄예요. 그리고 학대죄도 될 수 있고요. 사진 잘 찍어 두셨죠? 응, 다 찍어뒀어. 좋아요. 그럼 제가 내일 고모 집으로 갈게요. 며느리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제가 막을게요. 정말? 고마워, 은진아. 그리고 고모, 혹시 집에 CCTV 같은 게 있나요? 응, 현관하고 거실에 있어. 그럼 그 영상들도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가 고모한테 약 주는 장면이나 이상한 행동하는 거 다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은진의 말을 듣고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유진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정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난 안 가. 억지로 끌고 갈 거야?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가족? 넌 내 가족이 아니야. 정희가 처음으로 유진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너 정체를 다 알고 있어. 내 재산 노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유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피해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진이 온 거였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은진이 들어오자 유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은진아, 잘 왔다. 고모, 괜찮으세요? 전화로 들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은진은 유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말했어요. 고모, 오늘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진 씨,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고요. 가족이라고요? 전 고모의 친정 조카예요. 당연히 고모 일에 관심 가질 권리가 있죠. 은진과 유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은진이 온 후로 유진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진 씨, 어머니 상태를 모르시나 봐요. 요즘 정말 심각해요. 유진이 은진에게 말했지만 은진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고모가 멀쩡하신데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병원이어야 하나요? 다른 곳은 안 되나요? 은진의 질문에 유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도 특정 병원에 미리 손을 써놨기 때문일 거였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요. 신경과 전문의가 유명하다고. 병원 이름이 뭐예요? 김신경과 의원이요. 은진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후기가 별로네요. 오진이 많다고 하던데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진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유진은 즉시 민석에게 달려가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은진 씨가 와서 어머니 편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병원 가는 것도 반대하고 자꾸 트집 잡고. 이러면 어머니 치료 시기를 놓칠 거예요. 민석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와 사촌 누나 사이에서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놓인 거였습니다. 은진 누나,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상태가 요즘 정말. 민석아,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한다면 왜 어머니 말은 안 들어보니? 은진이 민석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하시잖아. 그것부터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보자. 은진의 제안에 유진이 격렬히 반대했어요. 왜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혈압약이라면 문제 없을 텐데요. 시간 낭비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어머니 말은 안 믿고 아내 말은 믿겠다는 거네요. 은진과 유진 사이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정희는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경과 의원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직접 사람이 온 거였습니다.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김 원장님이세요. 집으로 왕진 나와주셨어요. 유진이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왕진을 나오는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왕진이요? 요즘에도 그런 걸 하나요? 특별한 경우에는 나갑니다. 환자분이 병원 오기 힘들다고 해서요. 김 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무슨 검사요?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고 간단한 테스트 받으시면 돼요. 정희는 거부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난 검사 안 받을래.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겁날 것 없어요. 유진이 정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바로 그때 은진이 나타났습니다. 은진은 김 원장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왕진 나온 의사라면 신분증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원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진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네요. 의사가 신분증을 깜빡해요? 그리고 의사 가운도 좀 이상한데요.
병원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은진의 지적에 김 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원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유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은진 씨, 왜 그랬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기회라고요? 가짜 의사를 데려와서 고모를 속이려고 했네요.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김신경과 의원에는 왕진 서비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 원장이라는 사람도 오늘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유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매물 등록 확인서였습니다. 정희의 집이 이미 매물로 나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지? 정희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가니 유진이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내가 팔겠다고 했니? 유진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시세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시세 알아보는데 왜 매물로 등록해? 실수였어요. 취소하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눈치챘어요. 유진이 자신 몰래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은진아, 이것 좀 봐. 정희가 은진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은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고모,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고모 동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놨네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위조 서류를 썼을 거예요. 고모 인감 도장이나 서명을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진의 말을 듣고 정희는 급히 자신의 도장과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에 쓰던 도장 하나가 없어졌어요. 내 도장이 없어졌어. 어떤 도장이요? 은행에서 쓰던 도장.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유진이 슬쩍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은진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상황 설명부터 하시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럼 이 매물 등록은 누가 한 거죠? 유진이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혼자 이 큰 집에 사시기 힘드실까봐. 누가 힘들다고 했어요? 고모가 힘들다고 하셨나요? 은진의 추궁에 유진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남의 집을 몰래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의심만 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가짜 의사 데려오고 집을 몰래 팔려고 하고. 이게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야? 유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맞아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마침내 유진이 본심을 드러낸 거였어요. 정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본색을 드러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필요도 없어진 거였어요. 유진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할 수도 없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정할 일이 아니고. 정희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정하신다고요? 요즘 어머니 상태 보세요.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약이 수면제였잖아. 내가 바꿔치기 한 거고. 유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은진이 나섰습니다. 증거 있어요. 고모가 사진으로 다 찍어뒀거든요. 은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뭘 찍었다는 거죠? 어머니 방에서 쓰신 그 노트 말이에요. 단계별 계획이라고 써있던 거요. 유진이 당황하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어요? 필체도 똑같은데? 은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유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여보, 큰일 났어요. 은진 씨가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가 고모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 약을 바꿔치기 하고 가짜 의사 데려오고 집까지 몰래 팔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왜 그런 짓을? 증거가 다 있어. 네가 쓴 계획서, 약 바꿔치기한 증거, 부동산 매물 등록서까지. 민석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여보, 저 억울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해받고 있어요. 위해서 했다고? 수면제를 혈압약이라고 속인 게 어머니를 위해서야? 은진의 추궁에 민석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유진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보까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진은 냉정했습니다. 울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라니 그게 무슨? 노인 학대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다 해당돼요. 은진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은진 씨,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민석이 아내를 감쌌지만 은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하다고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찰서까지 갈 필요는. 왜요? 정말로 결백하다면 경찰 조사받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그때 정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진아, 경찰서에 신고하자. 고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 정의의 말에 유진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기회?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을 보면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은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일일이 번호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러자 유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짓말해놓고 갑자기 설명하겠다고요? 정말이에요. 사실은 유진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요. 민석이 사업이 망해서. 민석이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그걸 왜 지금? 이미 들킨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이대로 가면 파산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민석아, 그게 사실이야?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 2억. 2억 정도요.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2억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 솔직하게 말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저희를 항상 못마땅하게 보셨잖아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유진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모,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은지나 말이 맞아. 유진아, 너는 선을 넘었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경찰서에 신고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은진이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유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딸 생각해서라도. 딸?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유진에게 딸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서아 있잖아요. 제 딸이에요. 아, 그때 정희는 떠올렸어요. 유진이 가끔 언급했던 15살짜리 딸 서아를 말이었습니다. 민석의 의붓딸이었죠. 서아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엄마가 범죄자라니. 유진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서아한테 미안하다면 진작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은진이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아,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 행위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눈감아줄 수는 없어. 정희의 단호한 말에 민석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2명의 형사가 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신고 내용이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와 은진이 차례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약물 바꿔치기, 가짜 의사 사건, 부동산 매물 등록, 유진이 작성한 계획서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약들이 실제로 바뀐 건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형사가 정희가 보관하고 있던 약들을 수거해 갔어요. 나중에 정밀 분석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제가 썼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유진이 다시 빈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 CCTV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은진이 미리 백업해둔 덕분에 유진이 정희에게 수상한 약을 주는 장면, 정희의 방을 몰래 뒤지는 장면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겠어요? 형사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서아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가 밖에 서 있던데. 서아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정희에게 물어봤어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서하야,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온 거야. 나쁜 일이요? 무슨? 서하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수갑을 차고 있고 형사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할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서하야, 엄마가 잘못했어. 유진이 결국 딸 앞에서 죄를 인정했어요. 서하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할머니를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15살 아이도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하가 불쌍했어요. 죄 없는 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하야, 이리 와. 정희가 서하를 불렀어요.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엄마 일이고. 정희가 서하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정희도 답답했어요. 서하는 죄가 없는데 엄마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형사들이 유진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서하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저는 어떡해요? 서하야, 아빠가 돌봐줄 거야. 엄마가 곧 돌아올게. 하지만 민석도 자신이 없어 보였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갑자기 15살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유진이 경찰차에 타기 전에 정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서하만은 잘 부탁드려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유진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민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서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희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회사 일은 어떻게 되고, 그것도 유진이가 체포된 걸 알면 더 큰일 날 거예요. 신용도 문제도 있고, 민석의 앞날도 불투명해 보였어요. 은진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고모, 이제 안전해지셨어요. 다시 돌아와도 똑같은 일은 못할 거예요. 고마워, 은진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인데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유진을 처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서하와 민석이 고생하게 된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유진의 배신, 오늘의 폭로까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미꽃들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미들이었어요. 이제 다시 평화롭게 꽃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결과 노인학대죄와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좋았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현실은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서하가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서하가 정희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빠서 서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구속되면서 빚쟁이들의 압박도 더 심해졌고 민석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서하야, 일단 할머니가 돌봐줄게. 정희는 서하를 불쌍히 여겼어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죄가 없어.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에게 안겼어요. 정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어요. 며칠 후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정리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전 재산 목록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집값 3억 5천만 원, 예금 1억 2천만 원, 기타 자산까지 합하면 총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요. 정희의 계획은 이랬어요. 집을 매각해서 나온 돈 중 2억 원은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민석과 서하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재단 설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속아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은진이 감동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고모,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호사는 재단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줬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희 노인 자립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법률 상담, 건강관리, 사기 예방 교육 등을 제공했어요. 정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저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같은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정희에게 고마워했어요. 며느리에게 통장을 뺏겨서 고생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정희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민석은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지난 몇 달간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회사 일은 어떻게 됐니? 정리했어요. 빚도 대부분 갚았고요. 어떻게? 집을 팔고 차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민석은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서아도 잘 키워보려고요. 민석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유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정희의 말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으론 아들이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서아만은 잘 부탁드려요. 서아는 내가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마. 민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다운 모습을 보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희는 서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 집은 이미 팔렸고 지금은 센터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면회 가실 거예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진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가고 싶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제 엄마니까요. 서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다음 주 토요일 정희와 서아는 함께 교도소 면회를 갔어요. 유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 같았습니다. 유진아, 난 너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서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출소하면 서아한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라. 지금까지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아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한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엄마와 화해할 기회를 주는 거지.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서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새집 베란다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 가져온 장미들이 새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서아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저도 키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같이 키우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피는 꽃은 이제부터 우리 뜻대로 피게 될 거야.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서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장미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내일이 기대됐어요. 센터에서 만날 어르신들, 서아와 함께 보낼 시간, 그리고 천천히 자라날 장미꽃들까지.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희망적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제 정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장미가 피는 집에서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